부친은 재산이 50억 있고 상속을 받았을 때 만약에 자녀 1과 자녀 2가 각각 돈을 받으면은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부친의 재산 50억을 상대로 세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데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이 5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내가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세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50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1억을 받으면은 상속세랑 다르게 10%의 세율로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을 하기 전에 반드시 증여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해라.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싱커벨 심들입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얼굴 모시고 저희 찾아왔는데요. 제가 계속 요즘 혼자 찍기 싫어가지고 자격사분들이랑 같이 찍죠. 좀 도움을 받으려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정보들 드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세무사님들, 법무사, 노무사님들 모시고 이제 찍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세무법인 해안에 서초지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현호 세무사님 모시고 촬영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잠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이현호 세무사입니다. 저는 우선은 부동산 양도 상속 증여 분야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법인에서 몇 년간 경험을 쌓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세무법인 해안 서초지점 옮겨가지고 법인 컨설팅, 그리고 가업승계 증여 특례, 상속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세무법인 해안이 기본적으로 이제 기장은 당연히 세무사 사무실이니까 네. 하지만 특별한 컨설팅들 위주로의 그 세무 관련된 거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 세무사님이 나이는 굉장히 젊으시지만, 네, 이모인가요? 누나입니다. 누나입니까? 네, 그러시지만 저희가 세무사님들이 잘 사실 손대기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재산 쪽, 증여상속, 양도 이쪽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고 지금 세무법인 해안에 오신 지 좀 되셨지만 그전에는 조금 더 큰 대형 세무법인에 계셨었죠. 거기에서 경력을 쌓으시고 오신 걸로. 네, 그래서 지금은 기장도 하시고 컨설팅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맞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막 자료 만들다가 오시고 그러셨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세무사님 주력 분야인 증여상속, 양도 중에서 증여랑 상속 부분들을 조금 드러내가지고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양도도 사실 전문이긴 하신데 양도는 좀 다를 부분이 더 방대하기도 하고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정제를 해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기존의 세무사님들 모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컨설팅 관련 업무에서 증여랑 상속을 계속 빼놓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언급을 계속 해왔었어요. 제가 혼자 할 때도 네. 마찬가지고. 근데 현장에서 대표님들 만나다 보면 증여랑 상속을 알기는 아는데 정확한 개념을 못 잡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증여나 상속 다 자녀한테 주는 거지. 또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거 다 내가 받는 거지.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 좀 알고 계시는 대표님도 있고 아니 완전히 뒤바꿔서 생각하시는 맞습니다. 대표님들도 제가 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기본적인 개념이 있지만 그 개념부터 좀 잡고 싶어가지고 그 부분 요청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컨설팅하면 증여상속 좀 뗄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상속 모두 자녀한테 넘겨준다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한 느낌을 맞습니다. 받아요. 네. 근데 어떤 공통점과 좀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게 다른 법들과는 다르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형 이름만 보더라도 상속세법, 증여세법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즉슨 서로 고려를 해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고 증여를 할 때도 상속을 고려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를 할 때도 증여세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상속세와 증여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페이지 하나를 좀 준비를 했는데 간단하지만 그 차이점이랑 공통점이 좀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페이지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통점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최대 10년 기간에 따른 과세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 두 가지는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가세목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으로는 상속세는 돌아가시는 분 기준으로 재산 금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들 기준으로 재산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으로는
평가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다 저희 평가 기간은 뭐 뒤쪽에 설명 주실 것 같고 이제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부 부가 세목이라는 게 좀 뭔가요? 정부 부가세목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은 이제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세무조사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근데 정부 부가세목 같은 경우에는 신고는 단순히 납세 협력 의무입니다. 아, 신고를 함으로써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신고를 한 걸 토대로 정부가 결정 같은 것을 할 때 그때 확정이 되는 세목을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자, 우리가 뒤에 조금 더 있는데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 이 표를 보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확실히 되실 것 같아요. 대표님들도. 어떨까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차이점이었던 과세 대상 재산 가액이 산정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말하는데요. 왼쪽에 상속세를 먼저 보시면은 부치는 재산이 50억 있고 상속을 받았을 때 만약에 자녀 1과 자녀 2가 각각 돈을 받으면은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부친의 재산 50억을 상대로 세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억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 1 같은 경우에는 50억 중에서 1억밖에 안 받았는데 50억에 대한 상속세 세율을 매긴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반면에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증여자인 부친의 재산 50억이 아닌 받는 수증자인 자녀들이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세는 주는 사람, 주는 사람의 가액을 가지고 총 세금을 계산을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진 구간이 굉장히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증여세는 내가 받은 나 기준, 받는 사람 기준으로 내가 1억을 받았으면 1억에 대한 증여세만, 맞습니다. 5억을 받았으면 5억에 대한 증여세만 낸다. 그러니까 총 50억이 아니라 내가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낸다라는 개념인 거죠? 맞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있는데요. 네. 표를 보고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일 때는 세율이 10%이고 과세표준이 30억 원 초과할 때는 세율이 50%입니다. 이게 어떤 것을 뜻하냐면은 아까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얼마를 받는지랑 상관없이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갖고 계신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산정한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 50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과세표준 30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세율이 50%의 세율로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데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이 5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내가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세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50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1억을 받으면은 상속세랑 다르게 10%의 세율로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를 들어서 상속 같은 경우는 부모 재산가액이 50억이든 100억이든 그 부모가 가진 가액을 가지고 세율 구조를 정한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10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럼 최고 구간인 50%. 네. 내가 1억을 받더라도 네. 50%에 대한 누진 구간을 적용을 받고, 맞습니다. 증여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100억이 있어도 내가 1억만큼 받으면 1억에 대한 누진 구간을 적용받는다라는 맞습니다. 의미네요. 네. 와, 그러면은 세율 구간이 엄청 차이가 나겠어요. 맞습니다. 똑같은 1억을 네. 받고. 그래서 상속을 하기 전에 반드시 증여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해라.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준비하신 거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이제 뭐 5년, 10년 이렇게 좀 나눠놨어요. 근데 뭐 이렇게 법에서 나눴으니까 나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실무에서 현장에서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증여를 했는데 올해 돌아가셨거나 네네. 이런 경우는 막 합산되기도 네, 하고 막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설명을 해놓으신 건가요? 맞습니다. 예,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이제 첫 번째 공통점인 최대 10년 기간에 따른 과세를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게 가장 상속세, 증여세 실무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순 상속 개시 시점, 증여 시점만 따지는 게 아니라 과거 최대 10년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우선 상속세에는 크게 그 기간에 따른 과세가 5년, 10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5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는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서 세율을 돌아가신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상속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날에 우리 아빠 부모님의 재산을 다 자녀들한테 뭐 인출을 하거나 그러면은 돌아가신 날짜 기준으로 재산 금액이 없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세법인데요. 그래서 5년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전 5년 이내에
민법상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에 가산이 됩니다. 즉 보통 우리가 실무상 컨설팅 같은 걸 할 때 많은 분들이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만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10년뿐만이 아니라 보통 5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가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주한테 증여한 금액은 10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왜냐하면은 민법상 상속인은 자녀이기 때문이죠. 아, 비속인데도 그거를 맞습니다. 손주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5년을 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기부를 하셨다거나 네, 네, 네. 아니면 타인한테 증여를 했다거나 맞습니다. 그런 거는 5년을 보고 맞습니다. 우리 아빠가 네, 네, 우리 네. 아버지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증여한 것만 10년을 보는군요. 맞습니다. 직전 10년. 맞습니다. 손자녀까지 그렇게 5년을 보는지는 또 몰랐네요. 예, 그거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러면은 잠깐 여기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것, 민법상 상속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 민법상 상속인은 어디까지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근데 민법상 상속인은 배우자 논의로 하고서는 네. 보통 1순위는 직계 비속이에요. 직계 비속. 네, 직계 아빠 말고 나, 그쵸. 아빠 밑에 나. 네. 예. 그러니까 자식이 1순위인데 배우자는 같이 1순위가 돼요. 근데 아까 손주가 아닌 이유가 네. 결국에는 이게 민법상 상속인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기 때문에 선순위에서 민법상 상속인을 차지하면은 네. 다른 사람들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결국 직계 비속인 자식이 1순위를 먹었기 때문에 네. 내 손주들은 상속인이 아닌 거게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 되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를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었을 때 네. 배우자랑 자녀까지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증여세 같은 경우는 5년이 좀 빠졌어요. 네, 그것도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상속세보다는 조금 단순합니다. 그냥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근데 그 부모님은 동일한 사람으로 봅니다.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에서 합산해서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아, 상속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다른 용어가 하나 나왔어요. 상속은 민법상 상속인. 네, 맞습니다. 증여세는 동일인.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현장에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동일인이라는 범위도 좀 정확하게 책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부모님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그 부모님이 나와 배우자가 자녀한테 줬다.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 줬다고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왜냐면은 만약에 합산을 하실 우리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부는 경제적 공동 하나의 단위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와 엄마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을 한번에 묶어가지고 부모로 보는데요. 만약에 부모를 따로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면은 그럼 내가 아빠가 준 다음에 다음 날에 아빠가 엄마한테 줘서 엄마가 자식한테 주면은 그거는 합산을 안 하게 되면은 결국 과세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 증여세법에서는 그냥 10년 이내에 합산되는 거는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합산이 되는데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람으로 봅니다. 여기서 그럼 조금 정리가 되네요. 저도 그 세무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정리가 되는 게 아까 상속이랑 증여 이제 그 차이를 설명을 하시면서 상속은 주는 사람 기준,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이라는 맞습니다. 걸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기서 동일하네요. 그러니까 상속은 민법상 상속인, 나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뗐을 때 나오는 그 맞습니다. 사람들을 맞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이라고 하고 증여 같은 경우는 동일인이라고 하는 그 범위는 나와 이제 배우자가 자녀한테 준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받는 사람 기준인 거네요. 결국은 맞습니다. 받는 사람이 누구한테 받았냐, 엄마냐, 아빠냐 맞습니다. 상관없이 직계 존속이면 무조건 다 합산.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속 같은 경우는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책정을 한다. 증여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책정을 한다. 이렇게 저희가 맞습니다. 결론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포인트를 참 잘 잡아요. 네. 자, 우리가 증여세를 또 계산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증여 재산 가액이랑 증여 공제잖아요. 증여 재산 공제. 근데 또 상속 공제라는 건 또 별개의 의미로 또 있어요. 자, 근데 먼저 이제 증여 재산 가액은 증여하는 물건이 얼마인지를 말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증여 재산 공제는 그 재산 가액에서 기본적으로 빼주는 금액들이 있다라는 의미인 건데 이거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 건가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기간에 따른 과세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다시 받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돼 있는데 그 이유는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산정되는 누진세율 회피를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즉 설명을 드리면은 어제 10억을 받고 그럼 오늘 10억을 증여받으면은 각각 30%의 세율로 한 게 좀 사실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10억, 오늘 10억 합쳐서 20억이잖아요. 솔직히 20억을 준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10억까지는 30%로 보고 20억까지는 40%로 보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다시 받으면은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증여재산 공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증여를 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을 일부러 좀 빼주는데요. 얘는 좀 다르게 동일 그룹입니다.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동일 그룹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다시 받을 때는 합산해서 증여재산가에서 공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룹이란 첫 번째 배우자 그룹, 두 번째 직계 존속 그룹, 세 번째 직계 비속 그룹, 네 번째는 기타 친족 그룹이 있는데요. 배우자 그룹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증여재산가의 산정에 있어서도 배우자는 서로 동일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데 직계 존속 그룹은 직계 비속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로부터 흔치는 않지만은 컨설팅 같은 것을 위해서 혹은 뭐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은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증여재산 공제는 합쳐서 5천만 원을 빼줍니다. 이 차이가 증여재산가액은 동일한 사람, 증여재산 공제는 동일한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헷갈려지기 시작했죠? 대표님들도 이제 헷갈려지기 시작했는데. 자, 근데 이제 하나 이야기 드릴 것은 직계 존속, 직계 비속에 대한 용어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직계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피로, 혈족으로 묶여진 위에. 맞습니다. 그죠? 위로 올라가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까지인 맞습니다.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그 내 위로부터 받은 그런 경우인 맞습니다. 거고 비속은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한테 돈을 증여를 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족은 뭐 이모, 고모, 삼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성년 자녀는 또 2천만 원까지만 공제를 맞습니다. 해주네요. 우리가 그 대표님들이나 이제 그 좀 자산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년이라는 기준들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공제가 배우자끼리는 6억. 맞습니다. 내가 너를 줘도 6억, 너가 나한테 줘도 6억. 이런 개념은 알고 계신 것 같고, 근데 그 10년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고 내일 또 줘서 20억이 됐다. 그럼 그건 합산. 근데 오늘 주고 9년 9개월 만에 줬다. 그것도 합산. 맞습니다. 근데 오늘 주고 10년 뒤에 오늘을 줬다. 그거는 합산. 아닌 배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그리고 또 실무에서 저희가 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나 증여 기존에 한 거 없어. 기증이 없어. 맞아요. 그죠? 기증이 없어. 아니요, 대표님 그게 아니라 증여로 보일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명의를 이전을 했다든지. 맞습니다. 그죠? 그런 얘기들을 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 집 살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하나하나씩 나오죠. 근데 그것들이 당장은 눈에 띄지 않아서 이제 턱 올라오진 않지만 어떤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거나 어떤 행위들이 있었을 때는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그걸 고려를 해서 신고를 또 하셔야 되는.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납세자분들 같은 경우도 본인의 진짜 약간 치부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정확하게 세무사님한테 공지를 또 해주셔야 되고, 세무사님은 그걸 또 고려를 해서 세금 나올 걸 감안을 해서 또 증여를 구간을 설정을 하셔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증여 재산 이런 거 피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 좀 넘어가 볼 건데요. 자, 이제 요즘은 그 자산이 조금 있다 하면 우리나라 특성상 많이들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데 투자를 하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부동산 보유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 같은 그런 자산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조금 현장에서도 말이 많아요. 근데 실무를 많이 접하시니까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표 보면서 좀 같이 볼까요?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이렇게 복잡한 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증여세랑 상속세는 평가 방법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양도세는 파는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면 되잖아요. 사실 우리의 모든 상거래는 근데 이것들은 다 시가로 거래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뭐 커피가 5만 원이면 사실 안 사 먹을 거잖아요. 근데 커피가 5만 원이 아니고 시가인 5천 원 정도기 때문에 사 먹는 건데 즉 우리의 모든 거래는 다 시가대로 보통 형성이 되는데 상속세랑 증여세는 뭐 대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을 주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뭐 주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무적으로 가장 국세청과 다툼이 많은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은 대전제로 1순위 평가 방법은 시가입니다. 시가는 아까 제가 커피 예시를 든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끼리 그냥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가액인데요. 시가가 무엇이냐? 시가는 보통 여러 가지 순위가 있는데 1순위가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팔았을 때 그 부동산이 10억을 팔았으면은 그게 시가일 거잖아요. 이게 매매가액이고 그 2순위가 가장 흔히 쓰는 항목 중에 하나로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가 2순위는 해당 재산이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 혹은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 부동산, 우리 호실이 안 팔린다 하더라도 바로 앞 호실이 팔렸으면은 사실상 유사한 아파트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시가로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동일하거나 유사한이란 과연 무엇일지. 근데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법령을 보시면은 이게 카테고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공동주택 그리고 그 외의 재산으로 나누어집니다. 공동주택은 흔히 말하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그 외의 재산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요. 공동주택은 보시면은 여기 뭐 주택 단지 내에 있을 거, 주거 전용 면적 5%, 기준 시가 5% 이렇게 다 요건이 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재산 보시면은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 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이라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 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이란 어디까지가 유사한 것일까요? 어디까지가 유사한 걸까요? 사실 그거는 케이스마다 너무 달라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절세 포인트를 많이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환지 이런 거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다 토지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죠. 내 땅이랑 내 앞에 땅이랑 토지 면적이 다르고 뭐 높낮이도 다르고 위치가 다릅니다. 나무가 몇 개인지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걸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지 그러면은 막 유사하다 못 보면은 결국에는 가장 저렴한 기준 시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은 항상 이렇게 유사한지 동일하거나 유사하니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근데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가장 깔끔하게 감정평가를 받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정평가는 시가보다는 그래도 8, 90% 정도로 형성이 됩니다. 시가보다 조금씩 10%, 20% 낮게 재산가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의치 않다 하시면은 감정평가를 고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앞에는 조금 쉬웠어요. 이제 저 정도면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점점 들어갈수록 그냥 맡겨야지. 그죠?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거구나. 예. 왜냐하면 저희가 그 판단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뭐 이거를 그냥 기준 시가로 할 건지 네네네. 감평을 받을 것인지 맞습니다. 아니면은 토지나 뭐 이런 아파트의 형태에 따라서 맞습니다. 어떤 것들을 적용을 할지 네. 그리고 뭐 아까 저희가 법인의 비상장주식 같은 경우도 네네네. 이야기했지만 비상장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부동산이 없는 주식이라 네네네. 하면 네네. 그냥 저희가 세법에서 정해놓은 네네. 그 틀들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걸로 평가를 보통 이제 시가라고 하죠. 맞습니다. 네, 주식을 감정평가 받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것 같고. 자, 이제 기준 시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네. 아까 시가가 없는 경우에 네. 우리 세법에서는 시가가 없는 경우에도 평가하는 방법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 시가가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을 말씀드렸는데 매매가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감정을 일반적으로 매일 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보충적 평가 방법 기준시가로 평가를 하러 돼 있습니다. 근데 기준시가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뭐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최근 3년치의 손익 그리고 현재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과 부채로 한정하는 순자산 가치 네. 얘네가 보통 우리가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입니다. 네, 저희가 또 그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도 부동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이 좀 많이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만약에 뭐 부동산이 있는 크게 이제 부동산이 있는 법인이라 하면 그것도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부동산 가액을 책정을 하고 비상장평가를 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고 이 부동산들이 참 다루기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 보여가지고 요거 뒤에 다시 좀 끊어가지고 바로 붙여서 저희가 영상 내보내 드릴게요. 예, 그래서 영상 끊지 마시고요. 요 다음 편 바로 있으니까 바로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 네.